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19년 경제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제가 결정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지는 하늘의 모습이라고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을 직면하면 그 시점이 저점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투자의 기회로서 삼을 시점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2019년 경제 신흥국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나름대로 좀 유망한 투자 신흥국들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신흥국 경제를 정확히 면밀히 분석하고 전망을 함으로써 그 나라들 중에서 유망한 투자 신흥국들을 발굴해야 되고, 그럼 발굴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나라들이 어떤 경제적, 투자적 환경하에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그 안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까지, 기업 진출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강연이 어떤 유망한 투자 신흥국들이 있는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런 경제적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강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정초부터 고용 없는 성장 계속될 것인가? 2018년 고용 총정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웃지만 지금부터는 웃음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고용하면 제가 2019년 경제 전망에서도 2019년 경제는 고용 없는 경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 왜 그러냐면 아직 많은 그 언론이나 뭐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표현이 더 많아요. 근데 이 고용 없는 성장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경제는 성장하는데 취업은 잘 안 되는, 그렇죠? 경제 성장률은 높은데 고용률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에요. 그런데 2018, 19년의 모습은 경제 성장률도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표현이 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했어요? 고용 없는 경제다라고 표현했던 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2018년 고용 총정리라는 이름을 왜 썼냐면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 통계청에서 고용 통계를 발표합니다. 고용 동향이라는 이름으로 보도자료가 나와요. 그런데 1월 둘째 주 수요일은 당연히 2018년 연간 고용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연간 고용 통계를 못 보여드렸는데 2018년에 정말 말 그대로의 2018년 고용이 추정치가 아니라 실적치로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용 총정리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잠깐이나마 제가 시간이 나는 범위 내에서 고용이 2019년에는 어떨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2018년까지의 고용의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디 그리고 제발 제가 정치적인 색을 완전히 빼고, 정치색도 없습니다만 정치라는 것을 아예 빼고 그냥 고용이라는 수치적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야 간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도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부디 이 내용, 결과를 가지고 이것은 이 사람은 어느 좌파네 우파네 이런 종류의 해석은 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체적으로 주장했던 그 정책의 방향성, 핵심 정책 기조, 그게 뭐였습니까? 국가 운용 전략, 일자리 중심 경제입니다. 일자리, 든든한 일자리, 그리고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주장했고, 일자리 위원회의 위원장이시죠. 위원회를 이끌면서 일자리를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정권 초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두고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겠다
라고 해왔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또 제가 체감하는, 숫자로 체감하는 그 고용의 모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할 때는 여러분 1, 2학년 학생들은 고용에 대해서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4학년 정도 되면 다르지만, 그럼 1, 2학년 그 파릇파릇한 학생들한테는 제가 솔직히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당장 일자리를 내일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정이 어떤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자리는 가계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그 고용이 없는 경제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연간 고용 동향, 12월 동향과 연간 고용 동향이 통계청 보도자료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 보도자료 내용을 제가 캡처하진 않았어요. 이게 오히려 더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다시 다운받아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만 여러분들께, 거의 2018년 고용은 이랬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강조하지만 고용을 보겠다, 고용이라는 것을 살펴보겠다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고용은 뭐에 영향을 주니까? 소득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자리 잃으면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는 거죠. 소득에 영향을 주고, 소득이 늘어나면 여러분 갑자기 뭐 하고 싶어져요? 소비를 늘리고 싶죠.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를 줄이고 싶죠. 역시 소득은 역시 소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고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가 뭐가 있다? 제가 키가 잘 안 닿습니다. 투자입니다. 투자가 고용에 영향을 주고, 고용은 소득에 영향을 주니까 우리 경제 GDP라는 항목, 국민계정상에 투자와 소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변수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결국 투자와 소비를 더하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내수라고 했죠. 내수 경기에 핵심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 고용이 어떨지, 고용이 어떨까를 판단하려면 주로 세 가지 지표를 봐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지표는, 한 가지는 역시 고용률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표는 실업률이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지표는 취업자 증감이에요.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고용이 어떻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 어떻다라고 확인하는 방법 한 가지가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을 보면 2017년에서 18년으로 하락했죠. 고용률이 하락했다. 고용이 안 좋아졌구나. 됐죠? 정리됐죠? 그 다음 한 가지, 실업률을 볼게요. 실업률은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7년보다도 상승했죠.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떨어지고, 고용이 안 좋아졌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재밌는 거 한 가지는, 재밌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실업률은 2013년 이후로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만 상승한 게 아니라 계속 상승했다고요. 13년 이후로. 물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잘못됐지만 그전 동안의 정책 기조도 잘못된 거고, 물론 정책으로만 모든 고용을 해결할 수 없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정책이 아니라 투자라고요. 투자.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막 많아지고, 그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투자도 중요한 영향적인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책적인 요인이다라고만 판단해서도 안 된다.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정책이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이렇다. 일단 고용률과 실업률로 보면 2018년 고용은 2017년보다는 적어도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취업자 증감입니다. 취업자 증감으로 보면
2018년이 9만 7천 명. 9만 7천 명. 증감입니다. 취업자가 전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9만 7천 명 늘었어요. 10만 명도 안 늘었어요. 그런데 취업자 증감이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죠. 유럽발 재정 위기. 그리고 2008년 9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의 고용에도 충격을 준 거예요. 그렇죠? 충격을 준 거예요. 이거는 나름대로의 경제 위기급 위기 상황이에요. IMF 위기처럼 큰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고용으로만 보면 이 정도 경제 위기급은 아닌 것 같다. 되셨죠? 제가 어떤 정책을, 어떤 정부를 편들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경제 위기급의 고용 충격은 아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 고용의 증감, 취업자 증감을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안 좋다. 일자리가 굉장히 안 좋았다. 정책 효과도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안 좋아요. 2018년 고용은 안 좋았다. 그런데 경제 위기급,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급 그 당시만큼 고용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그러나 굉장히 안 좋았다. 거의 근 10년 동안 제일 안 좋았다. 되셨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2017년 초에 2018년 고용 전망을 취업자 증감이 32만 명이 될 겁니다 라고 전망했었어요. 그리고 2018년 중후반쯤에 제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6, 17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못 이룬 거예요. 10만 명도 못 이룬 거예요. 이것은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 정리를 해보자면 취업자 증감으로 봐도 안 좋다. 자, 다시 돌아가 보면 고용률로 보나 실업률로 보나 취업자 증감으로 보나 2018년 고용은 좋은 점수가 아니다. 낙제점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되셨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여기서만 강연을 끝내도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수고를 해봤습니다. 취업자 증감 중에서도 산업별로는, 연령별로는, 뭐 청년 취업은 뭐 여러 가지가 궁금하시잖아요. 몇 가지를 또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좀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엑셀에다가 이 데이터를 쭉 열어놓고 캡처를 했어요. 제가 이 표를 그릴 시간이 따로 없어서 그냥 엑셀을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근데 결론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취업자가 9만 7천 명 증가했다. 근래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1000명이라는 단위의 단위는 1000명 단위인데 세 자릿수였다가 두 자릿수로 떨어진 거죠. 네, 안 좋다. 근데 취업자 증감이 9만 7천 명으로 굉장히 적었다. 그런데 그 취업자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업자를 취업자를 두 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어떻게 쪼개느냐? 물론 종사상 지위별로 쪼갠다면 하나가 임금 근로자고요. 그 다음 하나가 비임금 근로자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대략 비임금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는 25%다. 나머지 임금 근로자가 75%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월급 받는 사람이 75%, 월급 안 받는 사람이 25%. 취업자를 구분하자면. 물론 OECD 기준에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요. OECD 기준에서는 그리고 국회 기준에서는 비임금 근로자가 자영업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국제 기준을 믿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중은 25%라고 하는 것이고 통계청이나 몇몇 공공기관에서는 25%를 자영업자라고 안 봐요. 비임금 근로자를 더 쪼갤 수 있는데 비임금 근로자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해서 고용주라는 표현이 있고요.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 그것을 자영자라고 하고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가 있어요.
남편이 치킨집 하는데 와이프가 돕는 거예요. 그 와이프는 무급가족 종사자예요. 이들을 빼요. 통계청에서는. 이들을 빼고 이들만 자영업자라고 봐요. 근데 국제 기준에서는 이것도 포함시켜요. 어쨌든 OECD 기준이나. 그래서 OECD 통계에서 제가 몇 번 강연해드렸죠. OECD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서 약 25, 26%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값은 요겁니다. 이 세 가지를 포함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제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자영업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 말을 믿으라는 뜻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보겠습니다.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구분하는데 어디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만 확인하자 이거예요. 안타깝게도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비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누구예요? 1인 자영업자, 자영자라고 했죠. 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주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한쪽에서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는 없는 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다라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영자는 원래 혼자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용주는 한 명이라도 데리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에 주는 충격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가 아니라 그런 주장의 근거가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또 한 측면에서 자, 저는 저의 해석은 빼겠습니다. 임금 근로자만 보면 임금 근로자를 세 가지로 구분해요. 여러분 월급 받는 사람 중에 알바하는 사람도 있고 1년 계약하는 사람도 있고 3년 계약하는 사람도 있고 정규직 고용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것을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이들이 뭐예요? 임금 근로자예요. 봉급 생활자 됐죠? 이 봉급 생활자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상용 근로자는 오히려 늘어요. 근데 뭐가 줄어요? 임시 일용 근로자가 줄어요. 일반적으로 임시 일용 근로자가 가장 취약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 계층이. 그렇기 때문에 상용 근로자는 느는데 임시 일용 근로자가 준다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최저임금에 따라서 임시 일용 근로자가 고용시장에서 이탈했다, 쫓겨났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장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떤 식이냐?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아니면 뭐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 알바생이 10명이에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10% 늘었어요. 근데 이 식당은 매출이 안 늘고 있어요. 오히려 매출이 줄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마당에 이 자영업자, 이 사장님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10명을 9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취약계층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양쪽의 주장이 다 근거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더 깊게 파고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뭐 최저임금 가지고 분석하는 수준의 강연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먼저 보여드리고요. 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연령대별 취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강조해드리지만 고용통계에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청년층은 15세, 만 15세에서 29세까지를 가리킵니다. 만 30대 이상은 청년이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또 아니라는 분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만 15세에서 29세까지를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만 15세에서 29세를 청년층,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 증감을 보시면 청년층은 어때요? 청년층은 점점점 주네요.
물론 이거는 인구 증감 효과를 상쇄시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청년층 인구도 줄잖아요. 그럼 청년층 취업자도 줄겠죠. 예, 그 효과는 제가 상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청년층 고용이 안 좋다라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청년층 고용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층 고용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걸 가지고 청년층 고용이 안 좋다고 얘기하기에는 논리가 빈약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30대입니다. 30대가 계속 줄고 있어요. 언제부터? 14년 이래로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40대도 줄고 있어요. 특히 2018년에 많이 줄었죠. 30, 40대 취업자가 줄고 있어요. 혹은 30, 40대 취업자의 증가 속도가 줄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기존 주력 산업에서 인력들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통 시장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고용시장을 개선시키려면 다른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되는 인력들을 다른 일자리로 리매칭시키고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다른 일자리로 보낸다든가 이들을 창업으로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출되는 인력을 어떤 식으로 매니징할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 고용정책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과정, 고용 없는 경제 속에서 지금의 모습은 연령대 간의 갈등, 일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연령층 간의 갈등, 몇 개 일자리를 놓고 60대와 청년층이 싸우는 모습, 그런 모습도 빚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모든 걸 설명하진 않지만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음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자 증감 속도를 보면 취업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7,000명 증가했어요. 굉장히 미미하게 증가했는데 보시면 제조업이 크게 줄었어요. 3년 연속 줄었어요. 제조업이 크게 줄고 있다. 이것은 기존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을 설명하는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많이 줄은 그 부문이 뭐냐면 도소매 숙박음식업입니다. 이 도소매 숙박음식업에 상당히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들이 많이 집중된 영역이에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대목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고용이 줄은 것이다, 일자리가 줄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이런 대목 때문에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계속 위축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2019년 고용 전망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고용 없는 성장 지속될 것인가? 물론 제가 성장보다는 경제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했죠. 성장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락하기 때문에 고용 없는 경제가 지속될 것인가? 제가 지속될 거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고용의 선행 변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그 선행 변수는 투자다. 그 투자는 주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만 하나는 건설 투자, 하나는 설비 투자, 그리고 하나 더 있자면 지재 투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재 투자는 미미해서 제가 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를 보면 이 두 가지를 더한 게 투자인데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리막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굉장히 많이 둔화되는 뭐 2, 3, 4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이게 어떤 숫자랑 비교하면 좋냐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2.7%랑 비교하면 좋아요. 0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 투자가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으로도 2019년 한 해에도 고용이 회복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어떻게든 우리 현 정부가
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일에 주력하는 그런 정책 기조가 필요하겠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신산업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서 적극적으로 신산업에 투자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고 청년 고용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 고용 없는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